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저는 알만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센스를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균형의 삶을 추구하시는 판도라님. 네, 균형의 삶을 추구합니다. 밸런스가 중요하죠. 어떻게 근황을 물어볼까 했는데 뭐 다 집콕하시느라 뭐 특별한 근황 있으신 분, 일주일 동안 난 특별한 일이 있었다. 없어요. 특별한 근황은 없는데 없어요? 그 음주 방송 의혹을 받았어요. 아, 누가 또 술 먹고 방송을 해요. 예, 댁 말씀입니다. 댁이요. 방송 들으신 지인께서 묵사발님 혹시 음주 방송 아니시냐고. 그 요구르트 아니다. 그거 마신 거 분명히 그 도핑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요구르트만 막걸리였습니다. 네, 도핑 테스트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어디 숨겨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디 페트에다가 소주 넣고 야구장 간다던 그분들 같은 느낌. 제가 오늘 이 방송 때문에 점심 때 맥주 한 잔밖에 안 했어요. 네, 오늘도 음주 방송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진실인가. 무덤을 판다, 무덤을 파. 네, 저희가 지난주까지 역사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번에 새로 다룰 대주제는 무엇인가? 두둥. 저희가 일어나서 뭐 일하고 뭐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하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번에 다룰 대주제는 음식입니다. 와. 유후! 음식. 좋습니다. 먹는 낙으로 삽니다. 그렇죠. 저는 안주 하겠습니다. 안주. 아, 네. 괜찮다. 음주 안주. 방송이에요. 무슨 술에 무슨 음식이 어울리나 이런 거. 좋다. 네, 어쨌든 오늘 그래서 먹방은 아니죠. 우리 뭐 먹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 먹방 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뭐 이게 소리로만 나가가지고 먹방 원래 좀 보는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요. 아쉽지만 나중에 뭐 소리만으로 전달할 수 있는 먹방이 있으면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ASMR.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음식에 대해서 다룰 주제는 바로 패스트푸드입니다. 오호. 패스트푸드 자주 드세요? 네. 아니요. 자주 먹진 않아요. 무슨 패스트푸드 많이 먹어요, 묵사발님은? 저는 버거땡. 아, 햄버거. 버거킹? 버거왕? 우리는 그런 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버거킹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그렇죠. 이게 되죠. 아. 그럼요. 뭐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먹는 거 있어요. 네. 뭐.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는 그래도 종종 먹어요. 서브웨이도 맛있어요. 서브웨이 그죠. 맛있어.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돼도 패스트푸드 느낌이 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니요 해놓고 생각해보니까 페스트 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서브웨이 샌드위치. 맞네. 네, 가서 바로 먹을 수 있고. 네, 그건 좋아해요. 엿장수님은 자주 드세요? 패스트푸드? 저는 자주 먹는다고 말하기는 힘든데 햄버거처럼 가서 사 먹는 이런 것들은 잘 안 먹거든요. 먹을 일이 잘 없는데 네. 그 냉동식품 있잖아요. 간편조리해서 먹는 이런 건 좀 종종 먹어요. 전자레인지 돌리는 거. 네, 그런 것도 근데 패스트푸드 만두? 만두 맛있어. 네, 그 뭐 냉동 만두, 뭐 냉동 치킨 필레 이런 거, 핫도그. 핫도그 뭐 이런 거는 냉동실에 있는 거 꺼내서 먹기만 하는 데우는 거니까 그것도 패스트푸드인 거죠. 그렇죠.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하죠. 네, 그러면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밖에서 햄버거 같은 걸 아예 안 드시진 않죠? 그럼요. 그럼요. 먹죠. 드시죠? 좋아해요. 그럼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오늘이 평일인데 주말에 패스트푸드 먹어야지, 또는 월급날인데 패스트푸드 먹어야지, 아침에 일어나서 나 저녁에 패스트푸드 먹어야지, 이렇게 혹시 계획을 하시나요? 아니면 좀 즉흥적으로 먹게 되시나요? 나가서 먹었을 때. 저는 계획을 합니다. 계획하세요? 저는 극장을 가면은 꼭 먹어요. 이럴 때 장가의 먹는다. 계획에 이런 게 포함이구나. 있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영화 예매를 이게 한 다음에 조금 일찍 가는 거죠. 먹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도 간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햄버거를 선택하시는 거죠? 제가 가는 극장 바로 옆에 버거킹이 있어서 마치 코스처럼. 정말 코스에 코스. 먹을 게 없어서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면 난 햄버거 좋아하니까 극장 가는 날은 햄버거 먹는 날 뭐 이런 기분이에요? 극장 가는 날은 햄버거 먹는 날. 와. 저는 약간 그 힘든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빡센 프로젝트가 끝났다거나 네. 이러면 좀 저한테
그 상 주듯이 어. 좀 약간 이상한데 아니 뭐 좀 좋은 거 먹어도 되는데 저 이해해요. 왜 기분 좋아져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기분이 엄청 좋아져서 햄버거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막 해요. 왜냐면 그걸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또 먹고 싶고 막. 그래서 그 약간 상처럼 평소에는 잘 안 먹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먹어요. 그렇군요. 판도라님은요? 저도 묵사발림처럼 어떤 코스로 어떨 때는 먹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뭐가 좋아지면 한동안 그거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꽂히면 먹는 햄버거 거구나. 시즌이 있었어요. 네. 예, 빅맥 시즌이 있었고 또 한동안은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프렌치 후라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너무 맛있지 않아요? 갓 튀겼을 때. 좋죠. 맛있죠. 그래서 그것만 갓 튀긴 걸로 주세요 해서 막 2개씩 3개씩 사서 어느 시즌에 먹고 그랬던 적도 있고. 어쨌든 그 먹고 나면은 막 썩 유쾌하진 않지만 엿장수님 말씀처럼 왜 먹고 나면 뭔가 다른 데선 느끼지 못하는 어떤 쾌감이나 쾌감 있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뭔가 불량식품 좀 먹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가 생각나요. 그렇군요. 저는 그 프렌치 후라이 하니까 롯데리아에서 그 양념 감자 처음 그 출시됐을 막 때 힘들어서 먹는 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게 그렇구나. 맛있었고 양념 맛별로 아. 엄청 많이 먹어서 그때는 진짜 많이 먹었다. 그때 찐 살이군요. 또 이렇게 공격 들어오신다. 근데 20대만 해도 그 먹을 게 없으니까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먹을 뭐라 게 그래야지? 없으니까 뭐 그러니까 전쟁 내- 시대. 아니 그러니까 가진 돈으로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막 빨리 또 먹고 또 딴 데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그런 느낌으로 먹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스스로 약간 패스트푸드를 약간 멀리하게 되면서 그게 특식처럼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20대 때는 진짜 그걸 자주 먹고 제대로 된 밥을 좀 특식으로 먹었는데 이제 역전돼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진짜 좀 멀리 일하러 다니면서 좀 바빴거든요. 근데 진짜 속도 때문이라면 그때 먹을 수 있었던 패스트푸드는 햄버거 이런 거 아니고 김밥, 그래, 김밥. 초록김밥 맞아. 이런 걸로 김밥. 먹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려는 그 패스트푸드 카테고리에 김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햄버거는 가격도 비싸고 맞아. 그 가격에 그렇긴 비해서 막 너무 먹는 비주얼이 간단하게 뭔가 먹기에는 오가면서 먹기에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간편한 느낌이 아니어요. 저한테는 그게 아니어서. 저는 패스트푸드 진짜 좋아해서 계획해서 먹기도 하고 즉흥적으로 먹기도 하고 다 해요. 패스트푸드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로도 패스트푸드를 골랐고요. 질문이 즉흥적으로 먹냐 계획해서 먹냐였죠. 저희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했네요. 그랬어.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저희가 음식 얘기를 할 거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바쁜 그래서 때로는 식사 시간도 부족한 우리 현대인들을 위한 간편한 식사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자, 먼저 패스트푸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건 뭐 사전 같은 거 찾을 필요도 없죠. 네. 그냥 딱 보고 패스트푸드 직역하면 그냥 빠른 음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가 빠르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재료를 음식으로 만드는 게 빠르다는 건지 아니면 뭐 음식이 질기지 않고 부드러워가지고 입안에서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건지 여러 가지 빠르다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이제 음식을 사 먹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죠. 맛있냐 맛없냐, 싸냐 비싸냐, 양이 많냐 적냐, 그다음에 주문하면 빨리 나오냐, 천천히 나오냐. 맞아. 특히 우리가 한국인이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빨리빨리의 민족. 그렇죠. 음식이 나올 때까지 한참 걸리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진짜 싫어요. 가장 예민해지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먼저 왔는데 저쪽으로 밥상이 간다. 그렇죠, 네. 그렇죠. 용서할 수 화가 없죠. 나죠. 바로 항의해야죠. 난 줄 서서 뭐 먹는 걸 너무 싫어요, 아니 진짜. 그 식당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분 진짜 많아요. 제일 빨리 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메뉴 중에 제일 빨리 되는 게 뭐예요? 맞아. 저 예전에 가족끼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 먹은 적 있거든요. 아버지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한 2시간 걸렸는데 다음 음식은 언제 나오냐,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다 나온 거냐, 막. 그러니까 이 패스트푸드에서 중요한 그 빠른 거는 손님이 음식을 주문을 하고 그게 빨리 나오는 음식이 기다리지 않는 것. 그렇죠. 그게 빨리 나오는 음식이 패스트푸드라고 생각합니다. 조리 시간이. 그러니까 조리는 미리 해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고 손님이 그 음식을 딱 받아서 한 입 먹는 그 시간까지가 중요하잖아요. 빨리 먹는다는 게.
그 시간까지.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럼 저같이 냉동 음식 데워 먹는 거는 패스트푸드 맞겠죠, 그래도? 저희가 만두를 해 먹어도 만두를 그 반죽을 빚어서 만두피를 만들고 고기를 다져가지고 야채랑 섞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랑 냉동 만두랑 하면 어쨌든 내가 먹으려고 작정했을 때 냉동 만두가 훨씬 패스트하잖아요. 맞아요. 다 패스트푸드인 네네. 거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주문 즉시 완성되어 나오는 식품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주문하고 빨리 나오는 거, 그 빠름을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패스트푸드라고 딱 얘기를 들으면 머릿속에 어떤 음식들이 떠오르십니까? 햄버거. 그렇죠. 보통 패스트푸드라고 하면 머릿속에 햄버거 세트가 맞아. 일단 많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인 건데 근데 주문하고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면 한식이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맞아. 그 제가 한때 야근하고 지하철역 근처 식당 중에서 하루는 햄버거집, 하루는 국밥집, 하루는 국수집 이렇게 야식을 먹고 퇴근한 적이 있는데요. 제 경험상 국밥이나 국수가 햄버거 세트보다 훨씬 더 빨리 맞아. 나옵니다. 국밥은 진짜 빨리 나오죠. 바로 먹을 수 있어. 아, 이미 그분들은 끓여놓으니까. 이렇게 네. 큰 소채 막 끓여놓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이 뚝배기 그릇에 그냥 재료 넣고 그 화력이 엄청 센 화구에서 그냥 화라락 하면 진짜 한 5분 만에 나오고 막 먹는 이렇게 것도 하죠. 빨리 먹을 수 있어요. 밥 말아 먹으면 그쵸. 거의 마시듯이 밥 먹을 수 있고. 그것도 패스트푸드네. 정말? 맞아요. 난 뜨거워서 빨리 못 먹겠던데. 그 조금 식히기만 하면 빨리 먹을 수 있죠. 저 어렸을 때 종로에 메뉴가 딱 하나인 국밥집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딱 앉잖아요. 그러면 앉자마자 나와요? 음식이 바로 식탁에 딱 나옵니다. 저도 그런 집 알아요. 저도 그런데 알아요. 사람 딱 앉으면 사람 수대로. 그게 맞아, 속도가 맞아. 어느 정도 속도냐면요. 그러니까 체감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다른 식당에는 자리에 앉으면 메뉴판을 주잖아요. 그 식당은 그 메뉴판 주는 시간에 국밥이 딱 나옵니다. 맞아.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정말 슈퍼 패스트푸드죠. 맞아요. 그리고 왜 회사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에 백반집 혹시 점심시간에 가보신 적 있어요? 와 장난 아니죠. 네, 그런데 가면요. 식당에 자리에 앉기 전에 일단 기본 밑반찬이 깔려 있거나 맞아. 아니면 앉자마자 반찬이 바로 깔리죠. 기본 반찬이. 네, 그렇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 중에 주문을 딱 하면 주문한 거 한 1분 만에 나옵니다. 진짜 빠르죠. 맞아요. 그 왜 회전율이라고 하죠. 그 네. 정해진 시간 동안 한 테이블에서 몇 번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 밀집 지역의 식당들은 점심시간 회전율이 1시간에 한 3회전, 와. 빠른 데는 4회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면 네. 테이블도 그냥 합석하더라고요. 아, 테이블이 예. 비어야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내 앞에 앉더라고요. 그렇죠. 그 4회전이면 들어와서 앉고 음식이 나와서 먹고 나가는 데까지 15분 걸리는 건데 이건 진짜 빨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식사 시간 1시간 동안 4번을 돌리려면. 그쵸. 근데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게 빠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빨리 먹죠. 저희가 되게. 맞아요. 그 어떻게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을 때 빨리 먹고 쉬는 시간을 많이 남기려고 하시는 편이에요? 아니면 식사 후에 쉬는 시간이 적어도 좀 천천히 여유롭게 식사하시는 편이에요? 케바케. 전 점심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극단적이시. 술 저분은 먹어요. 너무 안 드셔요, 사실. 그죠? 예, 너무 저는 극단적이야. 저녁 한 끼만 먹습니다. 저녁을 몇 차씩. 저녁에 하루치 다 먹으면 폭식하잖아요. 저는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정말 왜냐하면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느긋하게 먹는 걸 추구해요. 네, 그래서 추구하긴 하는데 실제로도 그래요. 네, 그래서 노력하고 빨리 먹어야 되는 뭐 어떤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덜 먹게 되거나 네, 좀 그러려고 노력해요. 차라리 그 자리를 떠서 다음 걸 먹으러 가는 것이 저한테는 더 좋더라고요. 저는 식사 후 커피를 안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 밥 먹고 나서 음료를 뭘 더 먹는 것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오래 먹는 게 더 나은 것 같긴 해요. 밥 먹고 커피 말고 다른 걸 먹을 수도 있어서 저는 다음 거 뭐 먹으러 저는 가자. 다른 거 이렇게. 아이스크림? 그런 걸 잘 안 해서 원래 후식을 잘 안 즐겨서. 네, 아무튼 느긋하게 먹는 편이에요. 저는. 그건 좋네요. 느긋하게 먹는 거. 저는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처음에 밥을 먹는데 남자분들이랑 먹으니까 남자분들이 너무 빨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보여가지고 한때 여자분들 식사하는 데 가서 같이 먹었더니 여자분들 천천히 드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자분들은 먹다가 밥을 딱 남겨요. 그래서 속도 맞추기 힘들어. 네, 맞아요. 남자도 빨리 일어나고 여자도 빨리 일어나서 나중에는 밥 천천히 먹어도 좀 괜찮은 사람들끼리 좀 모여서 먹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 급하게 먹는 분이 앞에 있으면 저는 되게 저도 덩달아 급하게 먹게 돼서 아무래도 맞아요. 그렇게 돼요. 좀 마음이 급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고 싶은데. 그렇죠. 그 주문하고 빨리 나오는 거 얘기한 김에 뷔페에 가면 어떻습니까? 뷔페는
들어가서 특별히 뭐 이렇게 주문을 하거나 그러진 않지만 들어가서 자리 잡고 딱 바로 음식을 풀어가죠. 그쵸. 그러니까 뷔페도 정말 패스트푸드죠. 그러네요. 네, 아무튼 주문하고 빨리 나오는 음식이라면 햄버거 세트뿐만 아니라 국밥, 국수 그리고 대부분의 길거리 음식들이 다 패스트푸드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면 패스트푸드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패스트푸드 하면 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근데 진짜 패스트푸드에 대한 뭔가 정의가 머릿속에서 달라졌어요, 지금. 떡볶이, 오뎅, 튀김도 패스트푸드였어. 그렇죠, 그렇죠. 빨리 나오는 거. 자, 패스트푸드의 대명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햄버거입니다. 하지만 햄버거가 나오기 전에도 패스트푸드는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계의 고조 할아버지, 오. 패스트푸드계의 시조새, 뭘까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샌드위치가 그 전에 이미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샌드위치. 그렇죠, 샌드위치. 음. 햄버거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패스트푸드계의 조상, 샌드위치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 사이에 고기, 채소, 계란, 치즈 등을 넣은 거를 샌드위치라고 하죠. 네. 저는 그 회사 점심시간에 식판에 받는 밥이나 샌드위치 중에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 그래요? 점심 휴식 시간을 좀 많이 즐기고 싶을 때 자주 먹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이 샌드위치, 혹시 이 음식의 유래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몰라요. 도시락. 힌트 드립니다. 카드 게임. 카드 게임? 아, 카드 게임 포커 치는데 옆에서 먹기 도박장에서. 편하게. 그건가 보다. 그런 도박장, 거네. 도박장. 그건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다들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영국의 샌드위치 백작이 카드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끼니도 거르고 할 정도였대요. 이제 카드 게임 하면서 식사를 따로 하기가 귀찮으니까 하인한테 빵 사이에 고기하고 채소를 넣어서 달라고 했고 이제 그걸 먹으면서 카드 게임을 계속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같이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나도 샌드위치 백작과 같은 음식을 달라고 하면서 고기와 채소를 끼운 빵을 샌드위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라고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처음 들었어요. 아, 그래요? 나는 그게 햄버거의 유래인 줄 알았어요. 함부르크 백작. 샌드위치 백작이었네. 그러니까 샌드위치를 간단하게 줄이면 도박용 간편식이 되겠죠. 그러네. 도박류. 네. 이 이야기에 따르면 도박용이에요, 도박용. 네. 예, 이 이야기를 도박용 간편식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샌드위치의 유래와 관련돼서 이 이야기는 와전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샌드위치가 생겨났고 왜 이런 기원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샌드위치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영국의 지역 이름이에요. 아. 프랑스에서 바다를 건너서 가장 가까운 영국 지역이 도버 지역이거든요. 네. 그 도버보다 20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샌드위치가. 샌드는 모래죠. 그렇죠. 그다음에 위치에서 그러니까 윅 WIC가 옛날 영어로 빌리지였대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는 모래 마을인 거예요. 뭐 모래가 많았는지. 모래가 많은 위치네. 가보셨어요? 아니. 그 위치야. 저 지금 개그 친 거죠, 지금? 네. 오래 위치. 알겠습니다. 어. 자, 1660년에 영국 왕이 에드워드 몬테규라는 사람한테 백작이를 내렸는데 그때 백작명에 이 지역 이름을 사용하게 돼서 샌드위치 백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도 지사가 카드 게임을 좋아하는데 밥 시간을 아끼려고 빵 사이에 고기를 끼워 가지고 오라고 하고 그 음식이 유명해졌다라고 하면 도지사가 만들어 먹은 그 음식은 경기도라고 불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먹을 거야? 그러면 경기도 먹자. 그러면 신박한데. 경기도? 또 경기도야? 그러면 다른 거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었겠죠. 좋다. 비유 진짜. 네, 다시 샌드위치 백작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처음 백작위를 받은 1대 샌드위치 백작 이름이 에드워드 몬테규고요. 2대하고 3대는 1대 샌드위치 백작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대 샌드위치 백작이 1대의 손자예요. 이름은 존 몬테규였습니다. 이 존 몬테규는 정치인이면서 제1해군경, 오늘날의 해군 참모 총장격이었대요. 그리고 국무장관 등의 지휘를 맡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캡틴 쿡 선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여기서 들어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네. 그 대항해 시대 때 세계 곳곳을 탐험한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탐험을 할 때 샌드위치 백작의 후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바다를 항해하다가 발견한 지역 중에 2군데를
후원자의 이름을 따서 샌드위치 섬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오. 하나는 남아메리카하고 남극 사이에 있는 섬들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라고 불렀고, 또 하나는 북태평양 한가운데서 섬을 발견하고 이름을 샌드위치 섬이라고 지었는데, 이 섬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와이라고 부르는 섬입니다. 아, 그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넣은 음식도 사실은 카드 게임 때문이 아니라 이 샌드위치 백작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밥 먹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간편한 음식을 만들어 먹은 것이라고 합니다. 와, 도박꾼이 아니고 그럼 되게 성실한 관료였네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오늘날 우리는 샌드위치의 유래를 도박용 간편 음식으로 알고 있을까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렇기도 하죠. 예, 귀에 쏙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건 바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4대 샌드위치 백작 존 몬테규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독립전쟁 때, 그러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 있었죠. 네. 그때 전투와 관련해서 정보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영국의 전세가 크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때 이제 영국하고 미국, 스페인, 프랑스 연합군이랑 싸우는 건데, 영국 해군이 그냥 우세하다,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막 판단을 했대요. 그랬다가 영국 함대가 결국 패배하게 됐고, 그 영국 근해에 제해권, 그러니까 무력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능력이죠. 그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었는데요. 영국은 특히 섬이기 때문에 제해권을 잃으면 침략당할 수 있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샌드위치 백작이 오히려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막 주장을 하고 이 불리한 상황을 막 알리지 못하게 했대요. 정신승리만 하셨네. 네, 그런가 봐요. 그러다가 결국은 군사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유죄를 받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무죄를 받았대요. 그래서 여론의 분노를 샀고 샌드위치 백작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샌드위치 백작이 당시 소속 정당이 휘그당이었는데요. 같은 당에 존 윌크스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존 윌크스는 약간 급진주의 성향이었다고 해요. 그 자신이 발행한 서적에다가 당시 왕 조지 3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막 쓰고, 샌드위치 백작이 소속된 사교 모임 헬파이어 클럽의 스캔들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일단 왕이 열받았겠죠. 그리고 샌드위치 백작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존 윌크스를 고소하고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민중들은 투옥된 존 윌크스의 이야기를 지지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존 윌크스를 잡아 가둔 샌드위치 백작을 제미 트위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 제미 트위처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왜 뮤지컬의 역사 때 최초의 뮤지컬로 거지 오페라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네네. 그 거지 오페라의 주인공 이름이 맥 히스인데요. 맥 히스를 배신한 도둑이 제미 트위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기 있던 거지 오페라의 인물에 빗대서 샌드위치 백작을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정치인 홍길동이 있는데 배신을 했어요. 그래서 배신자 정치인 홍길동한테 사람들이 쟤는 이제부터 홍길동이 아니야, 홍유다라고 부르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뮤지컬의 시작에 거지 오페라가 여기서 나올 줄이야. 저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오, 같은 시대구나. 역사를 따라가다 보니 그렇죠. 그리고 또 샌드위치 백작은 오페라 가수와 불륜을 저지르는 등 무능과 불륜의 상징이 되어 말년으로 갈수록 평판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샌드위치 백작이 소속돼 있던 정당이 휘그당이고 상대 정당이 토리당이었대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날 우리가 그 음식 샌드위치의 유래를 도박용 간편식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당시 휘그당의 상대 정당이었던 토리당의 정치 공세라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토리당은 샌드위치 백작을 깎아내려서 휘그당을 흔들려는 목적이 있었을 거고, 빵 사이에 고기와 채소를 끼워 만든 음식을 샌드위치 백작이 만든 것은 맞지만 그거를 샌드위치 백작이 도박을 좋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샌드위치 백작은 계속 이어져서 현대 샌드위치 백작은 11대고요. 이름은 존 에드워드 홀리스터 몬테규 1943년생이라고 해요. 이 11대 샌드위치 백작이 조상인 4대 샌드위치 백작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2004년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 샌드위치 가게를 개업했다고 합니다. 가게 이름이 All of 샌드위치, 그러니까
샌드위치 백작이라고 해요. 미국과 프랑스에도 지점이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혹시 이 가게의 샌드위치를 드실 일이 있으면 이런 이야기도 알고 가시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의 대장 햄버거입니다. 두동. 오, 햄버거. 아우 군침 도네요. 어느 브랜드의 햄버거를 좋아하십니까? 버거킹. 요즘은 맘스터치. 그거 때가 묵사발님 버거킹. 있는데. 묵사발님 버거킹의 어떤 거요? 버거킹. 와퍼? 버거킹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버거킹에서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어요. 아니, 햄버거 뭐 좋아하냐니까. 저 지금 햄버거 얘기 중이고요. 버거킹 버거킹은 아이스크림 진짜 와퍼죠. 와퍼. 와퍼. 네, 묵사발님은 버거킹의 와퍼. 네. 또 판도라님? 아, 저는 때에 따라 골고루 먹는 편인데 지금 떠오르는 거는 빅맥이요. 맥도날드 빅맥. 맥도날드 빅맥. 아, 맛있겠다. 그러니까. 전 옛날에 롯데리아 대리버거를 제일 좋아했는데 테리야끼 소스가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맘스터치의 통 닭가슴살 버거인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걸 좋아하시는군요. 닭고기를 좋아해서. 나는 와퍼의 맥주. 아, 와퍼의 맥주. 햄맥. 요즘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맥주를 팔거든요. 아, 맞아요. 버거킹에서는 안 팔고 KFC 에서 KFC에서 맥주 팔아. 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나 먹어봤지. 그렇군요. 저는 뭐 햄버거라면 다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그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더 치즈버거. 뭔가 약간 정성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 미국의 뭐 3대 버거라고 불리는 그 쉐이크쉑 왜 그때 우리나라 들어와서 막 줄 서서 네. 먹고 막 그런 거 기사로 전 먹고 좀 나왔었는데. 실망했어요. 너무 그냥 그렇더라고요. 쉑쉑. 저희 동네에 있어요, 우리 동네에. 와, 좋은 동네다. 거기 사람들 프렌치 후라이도 되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익숙해져서 그런지 계속 얘기하네요. 맥도날드 프렌치 후라이 좋아해요. 맥도날드 팬. 쉑쉑이 맛이 있긴 있는데 맛없진 않은데 그 가격과 그 기다림에 비해서는 좀 아쉽더라고요. 맞아. 좀 건강한 듯한 느낌? 약간 수제버거 느낌을 냈지만 그래도 패스트푸드의 느낌이 더 강하더라고요, 저는. 양이 작아요. 너무 조그매. 네. 와퍼. 네, 와퍼 드세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뭐 3대 버거라고 불리는 게 흔히 지역으로 나눠서 동부에는 쉐이크쉑, 뭐 서부에는 인앤아웃, 아, 뭐 인앤아웃. 중부에는 파이브 가이즈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저 다 먹어봤거든요, 미국에서 오. 출장 갔을 때. 어때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 차이는 있는데 다 맛있어요. 다 맛있죠. 뭐야.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근데 다 진짜 맛있어요. 햄버거 맛있어. 좋아해요, 아마존님. 다 맛있어, 진짜. 다 맛있어. 햄버거, 돈가스 완전 매니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좋아합니다. 와. 아, 근데 파이브 가이즈는 제가 처음에 그 들어가서 주문할 때 실수한 게 있는데 점원이 토핑을 뭐 넣을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옵션으로 추가하는 토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넣어도 된다고 그랬더니 점원이 저를 한번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햄버거를 줬는데 고기만 들어있는 나중에 걸 그럼? 예, 포장지 열어보니까 진짜 빵하고 고기만 있었어요. 아, 이게 옵션이 아니었구나. 아. 잘못 먹었던 아, 적이 대박이다.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유난히 그뭐 알레르기 표기라던가 비건 음식 이런 것들이 되게 분류가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그 진짜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들 좋아하시는 햄버거의 기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햄버거의 기원은 일단 몽골로 갑니다. 몽골 사람들이 질긴 고기를 좀 쉽게 먹기 위해서 말 안장 안에 고기를 깔고 말을 타고 다녔다고 해요. 아, 이게 두드리는 효과구나. 그쵸. 아, 그러니까 말 안장 안에 고기를 깔았으니까 말을 타고 다니면서 고기가 말과 사람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눌려가지고 다져지겠죠. 그렇게 다져진 고기를 양념을 해가지고 날고기로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고기를 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승마할 때 뭐 마찰이나 충격 완화 목적으로 뭐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쿠션. 그러니까 어쨌든 쿠션으로 쓴 거죠. 그러니까 승마할 때 고기 방석을 쓴 거죠. 그 13, 14세기 때 몽골이 정복 전쟁을 펼치면서 세계 곳곳으로 막 영토를 확장했을 때 이때 부드럽게 간 생고기 음식이 러시아에 전파되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것을 스테이크 타르타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타르타르가 러시아어라고 하는데 몽골족을 이르는 말이었대요. 몽골족을 타타르족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르타르는 타타르의 그러니까 코리아와 코리언, 차이나와 차이니스 이런 파생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타타르의 스테이크 이런 거죠. 또 몽골군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몽골군이 막 그 전투를 벌이러 막 오는 게 무서워서 지옥이라는 뜻의 타르타로스에서 타르타르가 유래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몽골군이 말을 타고 오는 소리, 그러니까 다그닥다그닥이죠. 그게 트르륵 트르륵 이렇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그 트르륵 트르륵이 타르타르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스테이크 타르타르를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제가 되게 놀란 게 딱 보면요. 저희가 먹는 육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먹어보진 않았는데 뭐 간 쇠고기에다가 양파, 마늘, 달걀 노른자를 섞어 먹는다고 하니까 아마 육회랑 거의 비슷한 맛일 것 같습니다. 혹시 드셔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후기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거기다 섞은 그 소스가 혹시 타르타르 소스인 건가? 그러게요. 근데 소스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제가 스테이크 타르타르 찾다가 그 궁금해가지고 타르타르 소스랑 어떤 연관이 있나 찾아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기사랑 자료를 읽어봤는데 그 마요네즈 베이스의 타르타르 소스하고 네. 이 스테이크 타르타르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러니까 연관을 찾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마요네즈가 이제 달걀 베이스로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방금 얘기하시길래 혹시 그러면 그 소스가 타르타르 그럴 소스인가 했어요. 수도 달걀, 있겠다. 양파 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러네요. 뭐 재료가 비슷해서 그랬나? 근데 정확히 둘이 막 연관이 있고 그런 거는 찾아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썰이구나. 네. 나중에 이제 몽골에서 러시아로 전파가 됐고 나중에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 음식이 전파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독일에서는 부드러운 살코기는 상류층에서 먹고 질긴 고기는 하류층에서 먹었는데 이 질긴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고기를 다져서 먹는 이 타르타르 음식 문화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저는 막 육회를 되게 좋아해서 사서 먹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가끔 육회 먹다가 이걸 한번 구워볼까 하고 불판에 구워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육회 그러신 적 있어요? 어때요? 네. 아니요. 안 되나요? 아니요. 육회 매니아들한테 한 번도 안 혼나나요? 구워봤어요. 되죠. 근데 아니 너무 탈 맛있지. 것 같아. 참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엄청 탈 것 같아. 회 먹다가 남으면 매운탕 넣잖아요. 매운탕에다가 그죠. 아 샤브샤브. 샤브샤브. 아, 회 먹다가 매운탕에 매운탕에다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먹는 것 같이. 네. 예. 그래 소주 한 잔 딱. 결국은 기승전술. 그 스테이크 타르타르가 독일에 전파됐을 때 독일 사람들 중에도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봐요. 독일 함부르크 지방에서 질긴 고기를 다진 날고기를 스테이크로 구워 먹는 것이 유행하면서 함부르크 스테이크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회를 구운 거죠. 햄버거 스테이크 아니야? 햄버거 그렇죠, 스테이크.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질긴 고기를 네. 다지면 어쨌든 고기가 이렇게 그 산산이 부서지는 건 아니지만 다지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걸 다시 그러면 좀 이렇게 뭉쳐가지고 스테이크처럼 덩어리로 구웠다는 얘기네요. 우리나라에서 다진 고기를 볶으면 우리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지 비빔밥 같은 데 올라가는 고명처럼 고기를 부스러지게 볶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스테이크라고 하니까 그걸 다시 뭉쳤겠네요. 그러면 햄버거 패티처럼. 구웠을 때 흩어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스테이크 타르타르를 보면은 그러니까 육회이긴 한데 약간 뭉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 패티 모양으로. 그래서 그걸 아마 통째로 구웠을 때 최대한 흩어지지 않게 뭐 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 저희 어려서 경양식 돈가스 집 가면 돈가스, 비후가스, 함박 스테이크 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비후가스. 어렸을 때 함박 스테이크 먹으면서 다진 고기를 구워서 만든 거라 먹을 때 식감이 굉장히 부드러웠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후에 1800년대 중반에 많은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미국에도 이 음식이 전해져서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햄버거 스테이크가 된 거죠. 아하. 도시 이름 뒤에 왜 ER을 붙여서 그러니까 함부르크가 함부르거가 되고 이제 함부르거라고 부르면 뭐 함부르크에서 온 사람이나 물건, 그러니까 햄버거 스테이크는 함부르크에서 온 스테이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발음만 영어식으로 그냥 한 거네요. 네네. 아무튼 이렇게 미국에서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기 시작했을 때 아직 빵하고 결합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빵하고 채소 뭐 햄버거 있는 그 모양, 그 햄버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햄버거 스테이크, 고기만이었어요. 네. 1885년에 미국 위스콘신 주의 작은 마을 시모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는데 15세 소년 찰리 네그린이 지역 축제에서 미트볼을 좀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미트볼을 팔러 갔는데 축제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은 볼거리에 집중하자 찰리는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관객들이 식사에 신경 쓰지 않고 간편하게 먹으면서 축제를 구경할 수 있도록 빵 사이에다가 미트볼을 넣어서 관객들이 들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아이디어였고 찰리는 미트볼을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로 팔았다고 합니다. 뭐 또 다른 얘기로는 관객 중에 손에 고기 기름 같은 게 묻는 게 싫어가지고 그런 손님이 있었는데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미트볼을 뭐 빵으로 감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빵 사이에 가른 고기 구운 거를 판 시초가 되는 거죠. 그 찰리가 살던 마을 근처에 독일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찰리는 이 샌드위치의 이름을 햄버거라고 짓고 쇠고기를 갈아 만든 스테이크로 유명한 독일 함부르크에서 차용해서 그렇게 지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찰리라는 사람이 아예 이름을 붙인 거네요. 이건 햄버거라고. 네네네. 그 사람은 아예 내가 만든 이것은 햄버거야라고. 네네, 맞아요. 그랬대요. 명백하게 누가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구나. 찰리는 80살이 넘을 때까지 지역 축제에서 햄버거를 팔았다고 해요. 와. 그걸로 정말 돈 많이 버셨겠다. 이게 알려진 시초고, 근데 다른 미국 지역에서도 햄버거가 자신들의 마을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원래 음식으로 유명한 지역에 가면은 서로 원조집. 원조라고 막 주장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내가 원조야. 원조 중에 원조, 원조의 원조 막 이러고. 네. 아, 저기 신당동에 태초까지 나왔던데. 태초 어떡할 거야. 근데 그 햄버거의 원조가 다 각자 지역이라고 막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시기에 햄버거를 만들려고 생각한 사람들이 여럿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되게 발명가적인 어떤 마인드로 만들었다기보다 빵에다 끼워 먹어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 미트볼을 빵에 끼워 먹은 게 다른 뭐 가정집에서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건 판매를 했으니까 뭐 기록에 남았나 봐요.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상표 등록을 한 거지. 그렇죠. 이게 원조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래도 사람들은 원조에 가서 먹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원조로 선정이 되면 그 관광 사업도 활성화될 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텍사스주에서는 1904년 텍사스 세인트루이스 만국 박람회장에서 햄버거를 처음 팔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찰리의 미트볼 샌드위치가 빨랐던 것은 인정하는데 그거는 미트볼 빵이고 고기 패티와 채소를 넣고 만든 진짜 햄버거는 텍사스가 원조다라고 하는 거죠. 오, 선을 딱 긋는구나. 우리 미트볼 아니야. 네. 이렇게. 그랬더니 찰리의 마을 시모어 주민들은 이 햄버거 원조 논쟁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그 찰리의 가게터였던 곳에다가 햄버거 박물관을 만들고 건물 이름을 홈 오브 햄버거, 햄버거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못 박아버렸어. 매년 지금도 8월에 시모어에서는 햄버거 축제를 여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햄버거를 먹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원조 조사하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하고 가려고요. 음식하고는 별로 상관없는데 저도 원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알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알바? 네, 아르바이트 알바요? 그렇죠. 아르바이트 알바. 이 아르바이트를 알바로 줄인 말 있잖아요. 네.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원조 태초예요. 정말로. 어디서 그 말을 처음 썼어요?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PC방이 한참 퍼져나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딱 생기고 나서 쭉 퍼져갈 때. 네네. 제가 그때 PC방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심심하면 이제 채팅을 많이 했어요. 심심해서 채팅할 때 채팅창에다가 이제 서로 뭐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제가 채팅창에다가 아르바이트 한다고 치는데 이게 아르바이트를 타자로 쳐보면 아실 텐데 되게 귀찮아요. 5글자나 되고. 맞아. 자음모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채팅창에 알바한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는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알바한다라고 쓴 다음에 알바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서 꼭 다시 알바는 아르바이트를 줄인 말이야 라고 꼭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쓰면 될 걸 오히려 더 길어졌어. 저는 알아들을 거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분명히 제가 생각을 처음 한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이게 아마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동시에 전국의 여러 사람들이 채팅을 하면서 아마 나처럼 그쵸. 알바라는 동시대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여기저기서 알바가 나오고 뭐 게시판이나 채팅창에 가면서 지금은 오히려 아르바이트보다 알바라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뭐 아르바이트 모집보다 알바 모집. 아니 회사명도 알바천국 이런 알바몬? 것도 아예 맞아. 대놓고 알바몬 알바몬. 막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이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최근에. 아니 근데 그 시절에 그 채팅 때문에 준말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 채팅창에 우울하다라는 말을 치는 게 오타가 우루하다라고 되게 오타가 많이 났어요. 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우루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겨서 사람들이 나 우루해 이러면 아 그런 우울하면서 플러스 뭔가 약간 우픈 느낌이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채팅 그 오타 때문에 생긴 그 신조어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 햄버거도 그 시절에 비슷하게 내가 원조라고 다들 생각은 하지만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알바를 처음 만든 건 아마존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유후. 맞습니다. 아마존이 원조다. 여기 태초가 네, 있습니다. 알바는 100% 제가 생각해낸 말입니다. 알바몬이랑 알바 천국한테 상표권 그거 뭐 소송할 수 없을까요, 우리? 혹시 PC통신에서 저기 알바가 누가 나 알바한다라고 해서 알바가 뭐야라고 물어보셨던 분들 있으면 이제 증언 기다리겠습니다. 네, 좀 증언해 주세요. 아, 그렇죠. 이럴 수도 있겠네요. 당신 아르바이트 했던 시기가 언제야? 내가 그거보다 훨씬 전에 알바라고 게시판에 썼어. 뭐 이런 분이 나타나실 수도 그렇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제가 생각해서 원조 만든 논란. 말입니다. 네. 아무튼 알바 원조 맛집 아마존. 네. 거기까지 하고요. 다시 햄버거 이야기로 돌아와서 네. 수제버거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동네에 그 수제버거집 굉장히 맛있게 하는 곳을 두 군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 비싸서 그렇지 확실히 맛있어요. 공유 좀 해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에 비해서 조금 더 신선하고 약간 건강한 느낌도 있고. 근데 저는 이 수제버거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도요. 왜냐면 수제버거라는 말은 손으로 만든 햄버거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럼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은 발로 만드나요? 아니, 그러니까 기계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죠. 기계가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아, 대박. 발로 만들었어. 우리 이제 한 거야. 아니, 손으로 만듭니다. 큰일 나요. 소송당해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수타, 족타 이렇게. 아니, 막 가면 막 무슨 만두집도 수제 만두집 이러는데 그 만두를 손으로 만들지 막 이렇게. 족타면. 모르세요? 족타면 우동 족타면 족타면. 저 먹어봤는데 진짜 쫄깃해요. 맛있겠다. 우동 족타면은 진짜 발로 만들어요? 발로 밟아서? 그렇다던데요? 그럼. 네, 대대로 내려오는 오. 족타의 방법으로. 네. 발로 그 때리는 가문에서 그럼 공유하는. 반죽을 할 때 발로 그렇죠. 한다는 얘기. 반죽을 엄청 거대하게 하나 보다. 그런 데도 실제로 있구나. 발은 씻고 하겠죠? 장화 신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족제버거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족제버거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딱 적절한 한국어가 떠오르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영어로 이걸 바꾸면 핸드메이드 버거가 아니라 그렇지, 그렇지. 홈메이드 버거일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다. 대형 프랜차이즈 외식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아니면 내 가족이 먹을 거니까 맛과 재료와 위생을 신경 쓴 햄버거다. 그래서 홈메이드 버거인데. 그럼 우리식으로 하면 엄마밥 같은 거 같다. 그쵸? 네. 엄마밥, 엄마 버거. 엄마 햄버거, 가정식 버거지, 가정식 버거. 가정식 버거. 엄마 손 버거. 엄마 손 버거. 네. 그게 맘스터치라고. 그게 맘스터치야. 그러네. 그게 맘스터치네. 그러니까 저는 수제버거를 뭐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집밥 같은 집밥이지. 거잖아요. 집버거는 좀 이상한가? 네. 아무튼 뭐 수제버거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떠올라서 맞아요. 얘기해봤습니다. 가끔 햄버거에 이쑤시개가 꽂혀 있거나 포크랑 나이프를 줘서 햄버거를 썰어 먹는 그런 햄버거도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혹시 어떠세요? 귀찮아요. 저는 좋아요. 저 예전에 홍대 앞에 감살롱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런 수제 버거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네. 이름이 몬스터 버거였나? 애니멀 버거였나? 하여튼 뭐 그런 약간 짐승을 떠올리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그 버거 메뉴 이름이 그거가 요즘은 그런 버거들 많이 있는데 옛날에 처음 그때까지 제가 패스트푸드점에서 먹었던 햄버거는 소스가 줄줄 흘러내리는 이런 것도 아니었고 햄버거 패티가 단단하게 딱 모양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는 햄버거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패티가 고기를 갈은 고기 그대로의 느낌이고 소스가 그 핫소스가 많이 들어간 매운 소스가 막 줄줄 흘러요. 그래서 들고 먹으면 네. 정말 온 이렇게 막 소스가 얼굴에 벌건 소스가 질질 흐르고 막 그 소매에 막 다 떨어지고 이래서 그걸 들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햄버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포크 나이프를 써서 햄버거를 먹어봤는데 먹으면서 이게 무슨 햄버거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결국은 밥 따로 반찬 따로처럼 따로따로 먹게 되잖아요. 고기랑 야채랑 빵이랑 다. 왜 그 뭐지 트럼프 대통령이 비행기에서 햄버거를 포크 나이프로 먹는 것 때문에 엄청 조롱당했잖아요. 아, 그랬어요? 네. 왜요? 왜 조롱거리가 되죠? 약간 그 무슨 느낌이었냐면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서 국밥 먹는 그런 사진 찍어서 올리는데 떡볶이집 가가지고 떡볶이 먹으면서 떡볶이를 이쑤시개로 이렇게 보통 찍어 먹는데 거기서 젓가락 좀 주세요 하는 것 같은 약간 느낌으로 젓가락으로 먹는 거 좀 그런 건가? 아니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다 그 이쑤시개가 거기 꽂혀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뽑아서 이렇게 먹는데 한 번도 여기 와본 적이 없어서 이런 걸 서민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이쑤시개를 꺼내서 먹는다는 생각을 자기는 못하고
젓가락은 어딨죠? 라고 묻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 내지는 그러니까 얘가 안 맞을 수 있는데 하여튼 서민 음식 햄버거는 다들 포장을 까면서 손으로 이렇게 들고 먹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칼과 포크를 달라고 칼과 포크가 세팅이 돼 있었던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뭐 햄버거를 칼과 포크로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조롱을 좀 받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서민 코스프레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먹으면서 무슨 포크 나이프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긴 했더라고요. 이게 약간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쑤시개를 꽂거나 썰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햄버거는 저한테 약간 이렇게 들고 먹는 맛이랄까? 그리고 저는 가능하면 한입 한 가득. 손으로, 그쵸? 한 손으로만 들고 먹을 수 있는 햄버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햄버거가 너무 크면 이게 먹으면서 막 분리가 돼요. 그리고 소스는 막 줄줄 맞아요. 흐르고 막 점점 더 먹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손으로 운전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아마존님은 손이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엔간한 버거는 다 한 손으로 들고 음.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우리 대학교 때 그런 얘기 했어요. 그 뭐지? 소개팅 할 때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햄버거 먹으러 가라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햄버거는 먹으면서 입 이렇게 막 우악 벌려야 되고 막 잘 흘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별로 먹는 모습이 좀 약간 추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떨어내는 방법으로 가서 햄버거 먹으라고. 근데 포크로 먹는 것도 먹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아니 편해요. 그것도 손 안 버려도 되고. 아, 썰어 먹는 거? 이게 되게 왜 수제버거라고 나오는 것들은 안에 패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면 너무 뚱뚱하니까 그냥 이쑤시개를 안 꽂을 수가 없어. 다 무너져. 사실 양손으로 들어도 이렇게 좀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이쑤시개나 이런 걸로 꽂혀 있고 이렇게 이제 칼로 각을 잘 잡아가지고 한 입씩 위아래로 이렇게 모든 재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나름 요령은 생겨 있는데 그건 패스트하지 않잖아요, 그죠? 패스트푸드 아니야. 그렇죠. 결국은 음식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는 방법이 중요한 건가 봐요. 이렇게 되면. 아, 뭐 이거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이제 한 손으로 들고 먹는 버거를 좋아한다는 네네네. 거고요. 아, 그리고 또 햄버거는 저렴하게 때우는 한 끼라는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지 않나요? 야, 옛날엔 그랬죠. 근데 요새 사 먹어보면 또 그렇게 막 싼 게 아니더라고요. 요새 좀 너무 비싸. 햄버거 막 비싸던데. 네, 뭐 맥도날드도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끼 비싸요, 먹기는 비싸. 뭐 제대로 식사를 하는 거나. 그러니까 롯데리아 대리버거까지가 딱 그거였어. 가벼운 한 끼. 그 이유는 다 너무 비싸. 저는 주니어 먹든지 아니면 네. 그 앱을 통해서 할인 받을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 음. 그날 할인되는 가장 맞아, 뭐. 큰 폭으로 할인되는 것만 먹는 무슨 거죠. 버거 1,000원 뭐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 그쵸, 그쵸. 맞아요. 자, 그 햄버거 가격과 관련해서 보통 이제 싸다라고 선입견이 있으니까 비싼 버거, 가장 비싼 햄버거는 얼마일까요? 그 헤럴드 경제 기사에서 본 건데 일단 기네스에는 2000년에 오레곤주 주시스 푸드가 만든 352kg 무게의 와. 5,000달러짜리 햄버거가 있다고 합니다. 와. 그람 아니고 킬로그램이요? 네, 350kg이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몇 인분이야? 350kg이니까 엄청나게 큰가 봐요. 근데 이거는 좀 커서 비싼 거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약간 이벤트 했나 보다. 네. 왜 그 막 그렇죠. 무슨 줄 쫙 서고 김밥 100m짜리 싸고 이런 것처럼 햄버거 막 기네스북에 올리려고 한 거네. 직경 5m짜리 막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커서 비싼 거 말고 보통 크기의 햄버거 중에 한 손으로 딱 들 수 있는 아마존님이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한 손으로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 햄버거 사이즈 중에 네. 이 사진으로 뭐 약간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제일 비싼 거는 11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70만 원 정도짜리 되는 우와. 햄버거가 있대요. 무슨 캐비어 이런 거 넣나? 금가루 뿌렸나 보다.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시네. 아 진짜로 캐비어랑 김가루 들어가 있어요? 얘기해 드릴게요. 영국 런던의 미국식 음식점 홍키통크라는 데서 만든 글램버거인데요. 이 햄버거의 주 재료는 이렇다고 합니다. 히말라야산 소금으로 간을 한 고베산 와규 소고기랑 뉴질랜드 사슴고기로 패티를 만들고 이란산 샤프란으로 양념한 랍스터, 그다음에 메이플 시럽을 뿌린 베이컨, 벨루가 캐비어, 캐비어. 히코리 나무로 구운 오리알, 그리고 금가루도 뿌렸대요. 그러니까 전 처음에 금을 160만 원어치 뿌렸나 했는데 그러니까 재료가 엄청 고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워서 이걸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사준다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사주세요. 아 근데 진짜 글램버거라고 할 만하네. 부티가 잘잘 흐르네 진짜. 네. 아, 그리고
맥도날드 버거는 안 썩는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맥도날드 버거 안 썩어서 그거를 썩게 만들려면 콜라를 부으면 돼. 방부제 많이 들어가 있었고 아니 그런 루머인지 뭔지 모르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버거를 봉지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며칠간 뭐 이렇게 놔뒀는데 곰팡이도 안 핀다고 막 그런 루머인가?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에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놔둬도 썩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그 외국 사람들이 자기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에 막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고 그냥 자기 뭐 방에다가 놔뒀는데 뭐 1500일이 지나도 안 썩는다더니 막 사진을 올려요. 뭐 몇 년째 지난 햄버거인데도 안 썩었다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년째 안 썩는다더니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나도 맥도날드 햄버거가 안 썩는다는 사진을 막 자기 소셜 네트워크 페이지에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맥도날드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자 맥도날드에서는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미생물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수분이 메말라서 미생물이 안 생기는 거다라고 답을 했대요. 네, 맞아요. 그 얘기하다. 근데 유사한 환경에 다른 제조사 햄버거들하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같이 놓고 그 시간을 쭉 이렇게 지나는 뭐 영상 같은 게 있는데 타임랩스 같은 거. 다른 제조사 햄버거는 차이는 좀 있는데 막 썩어요. 근데 유독 맥도날드 햄버거가 안 썩긴 안 썩더라고요. 아니 무슨 그 육포도 아니고 수분을 얼마나 제거하면 안 썩는 거야? 그래서 결국 맥도날드에서 2018년에 햄버거에서 인공 방부제를 빼기로 했다고 하는데 뭐 이제는 잘 썩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서 한번 실험해봐 주세요. 네. 저한테 실험하라고 하면은 바로 실험하기 전에 다 먹어버릴 것 같아서. 아 그러네. 네.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뭐 썩지 않는다 이걸 노린 건지 그 버거킹에서 광고를 찍었는데 영상 광고를 봤거든요. 그 신선한 재료로 햄버거를 만드는 걸 일단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햄버거를 놔두거든요. 근데 그 햄버거가 썩어가는 거를 이렇게 타임랩스처럼 빠르게 쫙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34일 동안 햄버거가 푸르게 그 썩어가는 거를 딱 보여준 다음에 문구가 딱 나오면서 광고가 끝나거든요. 문구에 인공적인 방부제가 없음의 아름다움이라는 문구가 딱 나오면서 광고가 끝납니다. 맥도날드 까는 거잖아 대놓고.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버거킹 광고 중에 이런 광고도 있습니다. 그 2019년에 영국에서 광고한 와퍼는 모든 와퍼 사진 뒤에 사실은 맥도날드 빅맥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크기를 그러면 우리 게 더 크다 이거예요? 그렇죠. 아, 길을 지나가다가 와퍼 사진을 딱 봤다. 그럼 이제 와퍼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광고를 찍을 때 2019년에 그 광고에 낸 모든 와퍼 사진 뒤에는 빅맥을 숨겨놨었대요. 그러니까 버거킹의 대표 햄버거 와퍼의 크기가 맥도날드의 대표 햄버거 빅맥보다 이제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이용해서 너희는 빅맥이지만 와퍼보다 작다. 이런 걸 이제 이용한 거죠. 근데 그 사진에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진에는 빅맥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빅맥이 가려서 안 보여요. 그걸 뒤에서 이제 얘기를 막 하고 다닌 거네요. 네. 떠벌리고 다닌 거네. 우리 그 뒤에 사실 빅맥 있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2019년에 그렇게 와퍼 사진으로 광고를 1년 동안 해놓고 2020년에 사실은 아. 작년에 찍은 모든 와퍼 뒤에는 빅맥이 있었다. 이렇게 한 거죠. 물론 딜리버리 서비스로 제가 오늘 검색해 보니까 빅맥 단품 가격이 5,200원인가 그렇고 와퍼 단품 가격은 6,700원이긴 해요. 그러니까 가격이 좀 비싸니까 크기는 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광고는 그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그 라이벌 구도가 잘 드러나는 광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혹시 빅맥 지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들어봤어요. 네. 네. 그 빅맥 지수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가 워낙 그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이다 보니까 세계 곳곳에서 파는 빅맥의 가격을 나라별로 비교한 지수입니다. 네네. 이 빅맥 지수로 그 나라별로 상대적인 물가 수준하고 통화 가치를 비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빅맥이 3,800원이고 미국 빅맥이 4달러다. 그리고 환율은 그냥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국 거는 3,800원, 미국 건 4,000원이죠. 그럼 일단 미국이 한국보다 물가가 햄버거 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겠죠. 똑같은 빅맥 사 먹는데 미국은 돈을 더 줘야 되니까. 그리고 이걸로 통화 가치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에서 파는 그 빅맥의 차이가 없다. 그래서 빅맥 가격이 원래는 두 나라 간에 같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1달러가 1,000원이잖아요. 근데 3,800원하고 4달러 요거를 비교해 보면 빅맥 지수를 비교하면 1달러가 95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쉽게 설명해 보면 누군가가 1달러를 가지고 와서 원화를 산다고 쳐볼게요. 네. 그러면은 빅맥 기준으로 하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원화는 950원만 살 수 있어요. 근데 현재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이다. 그러면은 1달러에 1,000원이면 1달러로 더 많은 원화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달러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실제 물건보다 환율에서 말하는 1달러의 가치가 부풀려져 있다. 그리고 이 말은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절하되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빅맥의 가격 안에는 뭐 나라별로 뭐 건물 임대료도 다를 거고 뭐 서비스 비용도 다를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절대적으로 이 빅맥 지수로 통화 가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맞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통화 가치를 비교할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햄버거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그 프렌치 프라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치 프라이, 그러니까 감자튀김이죠. 근데 직역하면은 프랑스식 튀김. 그러니까 감자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는 모두 그 감자를 튀긴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감자튀김 좋아하시나요? 감자튀김 맛있죠, 뭐. 맛있죠. 저는 감자전 좋아요. 감자전. 감자튀김. 네, 아무튼 저는 그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해서 햄버거 없이 감자튀김만 사 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주문할 때 항상 새로 튀겨달라고 합니다. 그럼 새로 튀겨서 따끈한 감자튀김을 줍니다. 네네네, 맞아요. 식은 건 좀 맛이 없어요. 엄청 까다로운 손님이네. 갑질 아닙니다. 네. 아 근데 의외로 그 감자튀김 새로 튀긴 거 달라고 하는 손님들 되게 많고, 근데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그걸 해주는 게 그게 어렵지 않은 게 한꺼번에 막 무슨 100kg씩 튀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도 끊임없이 계속 새로 튀겨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갑질은 아니래요. 네. 갑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네. 그리고 새로 튀겨서 소금 뿌리지 말고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 맞아요. 감자튀김도 그 취향 따라 많이들, 요즘 뭐 서비스가 올라가서도 그렇겠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나온 따뜻한 걸 먹어보고 식은 걸 먹어본 사람은 그럼요. 새로 튀겨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맛이 온도에 따라서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자, 프렌치 프라이도 원조 논쟁도 있고 기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1772년 파리 의학부에서 감자를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 음식으로 발표한 이후 감자를 식용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뽕네프 다리에서 길거리 음식으로 팔기 시작했다는 설이 있고요. 뭐 1802년에 미국의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프랑스에서 감자튀김을 처음 먹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백악관에서 이제 프랑스에서 먹었던 감자 요리를 만들었는데 이 감자 요리를 프랑스식으로 튀긴 감자 요리라고 하면서 프렌치 프라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설도 있고, 뭐 1840년에 파리에서 이런 모양의 감자튀김이 나타나 유행을 끌었고 미국에 전파되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 프랑스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한 거네요. 그런데 프렌치 프라이지만 사실은 프랑스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라 벨기에에서 만든 음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벨지안 프라이여야 되는데 그러게. 왜 프렌치가 됐느냐?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벨기에에 있던 미군들이 벨기에에서 만든 감자튀김을 먹었는데 그 지역이 벨기에 내에서 불어를 쓰는 지역이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미군들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그때 먹었던 감자튀김을 해서 먹으면서 이거 프랑스 말 쓰는 사람들이 만든 거였어 라고 해서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가 길어서 프렌치 프라이로 줄였는데 우리가 다 그걸 감자라고 알고 있는 것도 재밌지만 프랑스가 아니라 프랑스 말 쓰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프렌치 프라이라고 한 것도 재밌네요. 이번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공식 생필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 안 닫는 집 있잖아요. 그 장사를 중단하지 않아도 되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프랑스는 와인집인데 벨기에는 감자튀김집이에요. 그게 이제 생필품이라 이거죠. 벨기에는 벨기에 사람들이 주식이다. 감자튀김 없이는 못 산대요. 주식이구나 거의. 그래서 뭐 유래 중에 벨기에 관련 기원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1680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보다 연도가 훨씬 앞이에요. 벨기에 뮤스 계곡의 주민들이 겨울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생선 대신에 감자를 작게 썰어서 기름에 튀겨 먹었다는 설.
그러니까 이 프렌치 프라이는 정말 그 프랑스와 벨기에 사이에 원조 논란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아직도 논란이 있는데 프랑스하고 벨기에는 서로 자신이 원조라고 주장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벨기에에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이 감자튀김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프랑스 사람 만났을 때 프랑스 사람한테 프렌치 프라이가 벨기에 거라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되게 화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막 진짜 김치가 일본 거라며 기무치라며 이렇게 하면 우리 막 열받는 그런 느낌이구나. 아, 예. 아우 죽죠. 그렇죠. 그러면. 그 원조 논란하고 관련해서 그 프리덤 프라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 9.11 테러 이후에 이제 네. 미국이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프랑스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프랑스의 반대 의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 하원 행정위원장이 그 프랑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의회 식당에 있는 프렌치 프라이 메뉴의 이름을 프리덤 프라이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프렌치가 싫어서 약간 비슷한 비슷한 말이나 뭐, 예. 뭐 미국이 뭐 자유의 나라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프리덤 프라이로 바꿨다고 해요. 아 그래서 쪼잔해. 맞아요. 이게 일부 미국 내 패스트푸드점이나 미군 부대에서도 이런 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프리덤 프라이. 그래서 이거를 그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미국 니네가 그 튀긴 감자를 뭐라고 하든 별 상관 안 하는데 프렌치 프라이는 원래 벨기에에서 유래한 거래라고 성명을 냈대요. 아, 정말. 주미 프랑스 대사관에서. 그랬더니 프랑스 국민들 엄청 짜증났겠다. 너 씨 우리나라 대사관 맞아? 막. 그랬더니 프랑스 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프랑스 전통 요리를 주미 대사관에서 벨기에 음식이라고 하다니 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대사가 크게 사죄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무릎 꿇어야지. 네. 자존심을 지금 긁었는데. 미국도 몇 년 뒤에 프리덤 프라이를 다시 프렌치 프라이로 바꿨고요. 그 개명을 주도했던 의원이 내 정치 인생에서 최대 오점이었다라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뭐 저한테 그 프렌치 프라이 원조가 어디냐고 물으신다면 그냥 저는 맛있는 편 우리 편이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원조인데 맛이 없어? 그럼 원조가 아닌 거죠. 뭐 여기저기 다 맛있어? 그럼 다 원조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국내에서도 원조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맛에 실망한 적이 전 있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요. 원조보다는 맛이 중요합니다. 그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프렌치 프라이가 이렇게 기다란 막대 모양이잖아요. 네. 이런 형태의 감자튀김을 슈 스트링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신발끈이에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슈 신발이고 스트링이 끈이라, 그러니까 뭐 신발끈이 길어서 그렇게 붙였나 봐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가서 여러 가지 감자튀김 모양을 고를 수 있는데 저는 신발끈 감자 주세요 그러면 저는 입맛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신발끈이 뭐야? 저는 근데 이제 그 감자튀김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뭐 먹으면 맛있긴 한데 그 씹는 맛이 좀 덜해요. 너무 얇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표면에 소금을 입히니까 너무, 그러니까 제 입맛에는 조금 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프렌치 프라이드 포테이토 형식보다 그 슈스트링이라고 하는 신발끈 모양보다 웨지 감자를, 그러니까 웨지 포테이토를 좀 더 좋아해요. 웨지 포테이토가 씹었을 때 감자의 그 포슬포슬한 느낌이 조금 더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식감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소금도 좀 덜 뿌리고. 빨아서 녹여 먹어요. 사탕도 아니고. 저는 약간 그거랑 반대예요. 저는 그러니까 감자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그 감자를 먹으면 약간 식감이 좀 푸석푸석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푸석한 식감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그런 얇은 감자 먹는 걸 약간 좋아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찐 감자 다시 먹어봤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입맛이 그러니까 바뀌었어. 감자 다 좋아하는구나. 예. 그 맛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프렌치 프라이는 냉동 감자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막 이렇게 썰어서 해주긴 좀 시간이 부족하겠죠. 제가 아까 인앤아웃 버거 먹어봤다 그랬잖아요. 그 인앤아웃 버거가 유명한 게 뭐냐면 인앤아웃 버거는 냉동 감자를 안 쓰고요. 생감자를 썰어가지고 튀겨준대요. 그래서 저도 그때 먹었을 때 프렌치 프라이가 되게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맛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인앤아웃에서 그 생감자 썰어서 만들어준 프렌치 프라이 먹어본 기억 때문에 그 만약에 미국의 패스트푸드점이 그 쉐이크쉑처럼 또 들어온다고 하면 인앤아웃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들어와서도 그렇게 생감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신선한 프렌치 프라이가 기억에 납니다. 제가 어디서 미국의 패스트푸드 매니아들이 수많은 패스트푸드 브랜드 중에서 햄버거 잘하는데, 프렌치 프라이 잘하는데, 너겟 잘하는 데가 어디냐 이렇게 조사했을 때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는데 햄버거는 버거킹, 그다음에 너겟은 맥도날드,
그리고 프렌치 프라이는 웬디스였습니다. 오. 그래서 먹어보고 싶은데 한국에 웬디스가 없잖아요. 그러게요. 예전에 제 기억에 어렸을 때 있었어요, 웬디스가. 그래요? 예. 예. 전 한 번도 못 봤어.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철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입맛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예전에 그 미국 출장 갔을 때 일부러 프렌치 프라이 먹으러 웬디스를 갔었습니다. 2년 전이라 맛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그 감자튀김에 감자 껍질이 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 그 좀 더 날것의 맛이라고 할까? 아니 웨지 감자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맛있어요. 네. 웨지 감자를 보통 껍질채 아. 이렇게 등분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씹는 맛이 네. 그런 면이 저는 좀 좋거든요. 그게 더 맛있거든요. 그럼 아마도 웬디스의 감자튀김 먹으면 그런 비슷한 맛이 나겠네요. 그럼 길다란 감자튀김이었는데 껍질이 좀 붙어 있어서 약간 그 부분이 좀 더 바삭한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서 아 이래서 패스트푸드 매니아들한테 뽑혔구나 뭐 그런 생각했어요. 물론 이제 맛은 개인 취향이니까 뭐 또 새로운 감자들이 그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뭐 내가 먹어본 감자튀김 중에 웬디스보다 훨씬 맛있는 게 있다 하면 좀 뭐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먹어보고 싶다. 그 어렸을 때 집에서 감자튀김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집에 찾아보니까 생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푸드점에서 파는 것처럼 제가 막대 모양으로 잘라서 기름에 넣었거든요. 아 썰어서. 네, 근데 먹어보니까 프렌치 프라이 맛이 아니라 왜 그 감자채 볶음 있잖아요. 그 맛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뭐지? 내가 집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커서 집에서 감자를 잘라서 제가 재도전 해봤거든요. 그때 이제 레시피 찾아보니까 감자를 자르고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빼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아. 그래서 그 물에 담가서 전분기를 좀 빼고 했더니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 제대로 못 튀긴 건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튀김처럼 만들어져서 집에서 먹었습니다. 근데 만들어 먹고 나서 이거 만들어 먹기 너무 번잡해가지고 이거 가능하면 그냥 사 먹어야겠다. 이거 하느니 감자튀김은 예, 사 먹는 큰 봉지 맛입니다. 1kg짜리 이런 거 사도 얼마 안 하는데. 감자 그거 동그랗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감자. 파는 거. 알감자? 알감자. 그거 맛있지 않아? 그거 냉동은 아니잖아요. 나 그거 알바해 봤는데 수영장에서 그거는 생감자잖아요. 야외 수영장에서. 아 다른 거야? 그 튀기질 않잖아요. 그건 쪄서 굽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 자, 햄버거와 감자튀김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목이 메입니다. 콜라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이다를 먹어야죠.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어버이날. 바로 코카콜라의 생일입니다. 어머. 우리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부모님께 코카콜라를 드리도록 합시다. 그러면 혼날 것 같은데. 자, 저는 탄산음료 굉장히 자주 먹는데요. 여러 가지 탄산음료가 있는데 오늘은 코카콜라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카콜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선 1863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약사 안젤로 마리아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코카인의 원료로 쓰이는 코카나무 잎을 레드 와인에다가 우려내서 코카인이 함유된 와인 음료를 만들고 그 음료의 이름을 뱅 마리아니라고 지었습니다. 그 뱅이 VIN인데 프랑스어로 포도주거든요. 르뱅, 예, 포도주. 그러니까 이제 뱅 마리아니는 그냥 와인에다가 자기 이름 붙인 거죠. 근데 이제 코카인이 지금은 마약으로 분류돼 있잖아요. 네네. 코카인이 인체 내에 들어오면 뭐 진통, 마취 효과가 있고 뭐 행복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뭐 안 해봐서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지는 마시고요. 댓글 부탁하는 줄 알았네. 아무튼 와인만 먹어도 기분 좋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묵사발린 와인만 먹어도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 와인만 먹어도 기분 좋은 분들이 있는데 거기다 코카인까지 넣었으니까 아주 약효가 되게 좋았겠죠. 이 뱅 마리아니를 좋아한 유명인들이 많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 또 그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쓴 쥘 베른,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황 레오 13세와 비오 10세도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그 교황 레오 13세는 뱅 마리아니를 만든 안젤로한테 바티칸 금메달까지 수여했대요. 이야.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런 음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미국 애틀란타입니다. 존 펜버튼이라는 약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의 바카스 같은 그 피로회복 자양강장 음료를 만들고 싶어 했나 봐요. 우선 그가 1885년에 만든 음료는 프렌치 와인 코카였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뱅 마리아니가 코카인하고 와인을 섞은 거라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콜라나무 열매를 추가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콜라나무 열매의 주성분이 카페인이라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코카인, 와인, 콜라나무 열매, 카페인을 섞은 음료를 팔아보려고 하는데 그 애틀란타주에 금주령이 내려져가지고 이제 프렌치 와인 코카는 술이어서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존 펜버튼은
와인 대신에 탄산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 펜버튼의 회계사였던 프랭크 로빈슨이 코카나무하고 콜라나무를 재료로 사용했으니까 코카나무, 콜라나무의 이름을 합쳐서 코카콜라라고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이제 그게 받아들여져서 1886년 이 음료를 코카콜라라고 이름 짓고 약국에서 팔았다고 합니다. 약국에서. 그 마약 성분인 코카인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903년에 코카콜라에서 코카인을 뺐다고 해요. 근데 저는 엄청 자주 마시는데 계속 마시게 되는 거 보니까 아직도 혹시 소량 들어있는 게 아닌가? 안 뺀 거야. 안 뺐네, 안 뺐어. 뺀 거. 음모론.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줄여서 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영미권에서 네. 그 콕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코크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르대요. 그러니까 코카인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조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아, 네 맞아요. 코카인을 네. 다른 말로 하는 게 콕이라고 저도 들었어요. 네, 그래서 코크 이렇게 말하면 너 지금 이렇게 약 갖고 있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잡혀간다고. 그냥 콜라라 그러면 되죠. 콜라. 코카콜라도 알아들으니까. 자, 그 코카콜라를 만든 존 펜버튼은 아쉽게도 2년 뒤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이 2대 경영자가 됐는데요. 그 코카콜라의 대중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제 병을 새로 만들기로 했대요. 그래서 보지 않고 만지기만 해도 코카콜라의 유리병임을 알 수 있는 디자인을 해온 사람한테 $1,000,000를 포상금으로 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카콜라 병 하면은 떠올리는 그 디자인 있잖아요. 이렇게 매끈한 그 디자인. 네. 그 컨투어 보틀이라고 부르는데 그 디자인이 나오게 되고요. 컨투어는 그 뭐 윤곽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병을 뭐 여성의 몸매에서 영감을 얻어서 디자인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디자이너는 콜라나무 열매를 보고 디자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디자이너가 그 백과사전에서 코코아 나무 열매를 콜라나무 열매로 잘못 알고 디자인 모티브로 사용했대요. 그래서 디자이너는 사실은 콜라나무가 아니네. 그렇죠. 디자이너는 콜라나무 열매라고 알고 디자인했는데 사실은 코코아나무 열매랑 모양이 유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코카콜라는 그 만들 때부터 한 병에 5센트인 가격을 약 70년 동안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제 대공황 시기에도 그 다른 기업들은 막 파산했는데 코카콜라는 계속 잘 팔려서 유지가 됐고 오히려 막 기업이 발전했고 그 1933년에 금주법이 폐지가 됐대요. 그래서 금주법이 폐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술이 있는데 누가 콜라 같은 걸 마시겠어, 술 마시지 라고 생각되었지만 이미 코카콜라는 일반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음료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기 음료 코카콜라는 2차 세계대전 시에 그 미국이 참전하면서 전 세계로 퍼졌다고 하는데 미군이 가는 곳이면 항상 코카콜라가 군인들을 위해서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국에서 전장으로 콜라 조달이 좀 늦어지니까 그 미국에 주둔하는 지역 곳곳에다가 콜라 공장을 세워서 전쟁 기간 동안 약 50억 병의 코카콜라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못 기다리는 거죠. 본국에서 오는 거를. 뭐 본국에서 오는 생산량도 부족하고. 아예 공장을 만들어. 네. 그래서 전쟁 후에 그 세계 여러 군데 콜라 공장이 군인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에게도 콜라를 팔게 되면서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음료가 되게 됩니다. 그 코카콜라 말고 이제 다른 유명한 콜라는 펩시콜라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그 펩시콜라는 코카콜라보다 12년 정도 늦은 1898년에 미국의 약사 칼렙 브래드햄이 만들었고 이 음료를 마시면 그 소화를 돕는 효소 중에 펩신이라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펩신이 역할을 하는 것처럼 소화에 좋다고 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음료에 실제로 뭐 소화 효소 펩신을 넣은 적은 없는데 이제 마시면 뭐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 든다. 저는 약간 이 부분에 공감하는데 그 음식 막 많이 먹고 콜라 한 잔 딱 먹으면 이렇게 좀 소화되는 느낌 그런 거 좀 있어서. 그럼 맞아요. 탄산음료 그래서 체했을 때 사이다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 사람들. 트름 빡 하고. 국사발님 트름은 하지 말아주세요. 예. 혹시 할까봐. 네. 근데 실제로 소화가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가스 찰 것 같아요. 그 펩시콜라가 2인자 느낌이긴 한데 그 세계 기업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그 WWW.MRKT.KAP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영어로 하는 그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 이제 그거를 그 웹사이트 이름으로 만든 건데 거기 보니까 코카콜라 시가총액이 282조 원인데 펩시코가 226조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막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282 대 226. 요즘 우리나라 그 배달 음식은 시키면 콜라가 펩시가 더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시켜 먹는 데만 그런가 봐요. 그 코카콜라 오든 그 배달 음식을 먹어본 지 되게 오래됐어요. 배달 음식 좀 많이 먹어도. 제가 먹은 데는 코카콜라 온 데도 있는데 아마 그게 프랜차이즈별로 뭐 계약이 좀 돼 있지 않을까. 우리 그 콜라만 써라. 이렇게. 뭐 그런 게 있겠죠 아마.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독일에는 일찍이 코카콜라 생산 공장이 있어서 독일인들이 코카콜라를 되게 좋아했대요. 히틀러도 좋아했대요. 근데 이제 미국이 참전하면서부터 독일 안에 코카콜라 공장이 생산을 멈추게 되자 그 원액 관련 뭐 그런 공급도 이제 안 되고 코카콜라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독일에서 이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는 독일만의 그 코카콜라 같은 음료를 만들자라고 이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료가 바로 환타입니다. 그래서 환타는 독일 패전 이후에 그 코카콜라에 합병돼가지고 지금은 코카콜라 컴퍼니에 이제 같이 속해 있죠. 그래서 환타는 그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콜라를 많이 먹으면 그 건강에 안 좋다고 하죠. 특히 그 설탕이 많이 들어있어서. 뭐 이 썩는다. 뭐. 네. 코카콜라 한 캔에 들어있는 설탕이 각설탕으로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설탕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됩니다. 과다한 당 섭취가 건강에 문제가 되자 그 탄산음료 제조사들이 설탕이 적게 들어가거나 무설탕 탄산음료를 만들어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 네, 맞아요. 국내 음료 제조사 중에는 그 뭐 최근에 칠성사이다 로어 슈거인가 그 40% 칼로리가 적다고 하죠. 그리고 그 나란드 사이다도 제가 자주 마시는데 그거는 이제 제로 칼로리고요. 코카콜라에도 제로 콜라가 있는데 완전히 제로라기보다는 그 표기법상 그 음료 100ml당 4kcal 미만이면 제로 칼로리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4kcal여도 사실 거의 칼로리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 무설탕 콜라에는 설탕 대신에 이제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데 그런 인공 감미료는 설탕의 200배 정도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그 저는 요새 제로 콜라만 먹거든요. 사람마다 제로 콜라 맛이 좀 별로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로 콜라만 먹다 보니까 오히려 오리지널의 맛이 이제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로 콜라만 계속 먹고 있어요. 거기 익숙해졌구나 벌써. 뭐 설탕 빼고 나머지는 같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어차피 콜라를 먹겠다라고 하면은 제로 콜라를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분을 덜 섭취하는 것은 좋긴 하겠죠. 아스파탐도 그러면은 인체에 누적이 안 되고 다 배출되는 그런 종류라면 그게 더 좋긴 하겠네요. 아스파탐 논란도 제가 예전에 이번에 이것 때문에는 아니고 찾아봤는데 그것도 논란이 있다고 해요. 아스파탐이 뭐 그렇겠죠. 뭐. 이제 해가 된다 아니다. 근데 아직은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딱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팔 수 있는 거죠. 해가 된다고 했으면 아마 못 팔게 했겠죠. 어쨌든 인공적인 거라서 나중에 가야 밝혀질겠죠 아마. 정말로 괜찮은지 어쩐지. 네. 자, 이렇게 샌드위치, 햄버거, 프렌치 프라이, 콜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패스트푸드 이야기를 정리하기 전에 그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흔히 패스트푸드는 정크푸드다 이런 이야기가 많죠. 이번에 에피소드 준비하다가 그 재밌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요. 그러니까 접시 위에다가 빵, 스테이크, 채소, 치즈, 토마토를 각각 딱 올려놓으면 건강한 음식이다 이런 느낌을 주고요. 그걸 딱 합쳐서 햄버거로 만들면 정크푸드다 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햄버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인 거죠. 우리의 선입견일래나? 그러니까 사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햄버거는 뭐 그렇게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대형 패스트푸드 체인이 이제 이윤을 좀 많이 남기기 위해서 원가를 좀 줄이려다 보니까 저품질의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핑크 슬라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핑크 슬라임은 그 분홍색의 점액질인데 소에서 고기를 다 발라내고 난 다음에 그 남은 부분을 이제 갈아가지고 살균시킨 고기를 말합니다. 세척할 때 암모니아를 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른 여러 나라들이 그 핑크 슬라임을 사람이 먹는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미국에서는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그 핑크 슬라임이 미국 언론에 보도된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보도가 된 다음에 미국의 패스트푸드 제조사들은 2012년 8월부터는 핑크 슬라임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실 그 예전에 그 먹거리 엑스파일 이런 거 보면 그 햄버거뿐만 아니라 많은 그 판매 음식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재료나 그 비위생적인 조리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었죠. 그래서 외식업 하시는 분들은 그 부디 먹는 사람의 건강을 좀 생각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하면 안 돼. 그리고 그 맥도날드 병
때문에 엄청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병이 아니지 햄버거병. 우리나라에도 햄버거병 환자 있어가지고 덜 익힌 고기를 먹고 걸리는 병인데 그래서 햄버거병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병 이름에 정식 명칭은 아니고 그걸 주로 햄버거병이라고 부르는데 그 덜 익힌 소고기를 먹고 병에 걸려서 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겨서 평생 그 호수를 꽂고 살아야 하고 뭐 이런 뭐 신장이 망가진다던가 이런데요. 그래서 평생 투석을 계속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용혈성 무슨 증후군인데 그걸 걸린 아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그렇게 걸렸다. 그러면서 이제 소송을 하고 이제 배상을 요청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맥도날드에서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뭐 이랬는데 그 이후에 막 그게 이제 갑론을 막 하고 뭐 맥도날드 알바가 우리 그냥 소고기 패티 덜 익혔는지 다 익혔는지 제대로 검사가 안 된다 뭐 고발하고 하여튼 뭐 엄청 아직도 그게 안 끝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소송이. 끝났나? 하여튼 맥도날드가 사과를 했나 안 했나 잘 모르겠는데 그건 찾아봐야겠지만 그 맥도날드 병이라고까지 불렀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 패스트푸드 건강과 관련해서 소개해드릴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제목은 슈퍼사이즈 미이고요. 모건 스퍼록이 감독한 2004년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왜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그 라지 사이즈 있잖아요. 그 감자하고 콜라 더 많이 주는 거. 네네. 영화 제목의 그 슈퍼사이즈는 맥도날드 세트 메뉴에서 가장 그 감자하고 콜라 양이 많은 세트 메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주인공이 세트 메뉴를 주문하면 종업원이 슈퍼 사이즈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도하는 거죠. 많이 먹으라고. 맞아요. 뭐 400원만 추가하시면 네, 맞아요, 감자튀김 라지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감독을 겸하는데요. 그 패스트푸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감독 주인공 본인이 30일 동안 삼시세끼 맥도날드만 먹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11kg가 증가하고요. 그 영화 중간에 나오는데 막 먹는다가 막 토해요. 막 이렇게 먹는 중간에 토하고 그 맥도날드 걸 계속 먹으니까 막 갑자기 막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하고 나중에 검사하니까 이제 막 간 기능이 막 많이 망가졌다고 나오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약간 극단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달 동안 그 삼시세끼를 다 매일 맥도날드만 먹느냐 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맥도날드만 먹는. 그 영화를 개봉한 다음에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체인에서는 그 슈퍼사이즈 크기의 그 옵션이 사라졌대요. 근데 영화 때문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영향을 받았겠죠, 당연히.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저소득층일수록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햄버거 같은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을 기회가 훨씬 더 많고 그것이 더 식사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걸 선택해서 그 미국 국민들의 건강이 전반적으로 아주 나빠지고 그러니까 특히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뭐 그렇다는 논란이 되게 많이 있어서 그 영화의 감독도 아마 그런 것도 좀 풍자하고 싶고 또 슈퍼사이즈로 올리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것 자체가 상술 때문에 우리가 다 건강에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아이오와 주에 존 시스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90일 동안 맥도날드만 먹었대요. 근데 그 영화 슈퍼사이즈 미하고 다른 거는 영화 슈퍼사이즈 미에서 감독은 하루에 5,000칼로리를 먹었고 그 존 시스나라는 사람은 하루에 2,000칼로리를 맞춰서 먹었대요. 그리고 슈퍼사이즈 미에서 그 감독은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먹고 운동을 안 한다는 거를 이제 감안해서 감독도 운동을 거의 안 했는데 이 존 시스나라는 사람은 그 2,000칼로리의 맥도날드를 먹고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90일 동안 먹고 나서, 그러니까 90일 동안 먹으면서 이제 운동도 하고 난 다음에 체중을 재보니까 존 시스나는 16kg가 빠졌대요.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에서 이제 이게 홍보를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존 시스나한테 90일을 더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90일을 더 하고서 존 시스나가 11kg를 더 뺐대요. 그래서 총 180일 동안 맥도날드만 먹고 운동해서 27kg를 뺀 거죠.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예, 패스트푸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운동도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패스트푸드 영화가 있습니다. 그 2016년에 개봉한 영화 파운더인데요. 존 리 행콕이 감독 그리고 주연에 저 오랜만에 그 스크린에서 봐서 되게 좋았는데
마이클 키튼이 주연입니다. 음. 저는 마이클 키튼을 보면 제일 먼저 배트맨이 생각납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의 그 나이대가 나올 것 우리 같긴 청취층도 한데, 거의 우리 나이대더라고요. 파운더 영화의 내용은 그러니까 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마이클 키튼이 연기한 역할이에요. 이제 레이 크록이라는 영업 사원이 그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팔다가 햄버거 가게를 하는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게 되고 그들을 찾아가 봤는데 그들의 그 주문 후 빠르게 음식을 공급하는 시스템에 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햄버거를 주문하면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대요. 그러니까 햄버거가 패스트푸드가 아닌 시절이 있었나 봐요. 수제 버거 시절. 가정식 버거. 네. 그랬는데 이제 맥도날드 형제가 굉장히 빠르게 그 공장식으로 햄버거를 딱 만들어서 파는 걸 보고 거기에 이제 반해가지고 맥도날드 형제한테 프랜차이즈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줄거리는 되게 심플한데 저는 영상도 되게 좋았고 그 프랜차이즈를 확대하면서 그 레이 크록하고 맥도날드 형제 간의 갈등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꽤 스피디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맥도날드가 어떻게 시작됐고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커다란 기업이 되었는지 알고 싶은 분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아메리칸 셰프라고. 아, 네네. 그거 보면은 그 쿠바 샌드위치가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영화는 봤어요. 근데 진짜 그거 보면은 너무 먹고 싶어져. 그게. 보세요. 아메리칸 셰프. 알겠습니다. 그거 보면서 또 햄버거 한 개. 네. 네, 제가 준비한 패스트푸드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이야기를 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좀 달리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어떤 거를 패스트푸드라고 하는지, 그리고 패스트푸드와 정크푸드의 차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너무 패스트푸드 전체를 정크푸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패스트푸드 억울해. 배고파요. 저는 그 반대로 슬로푸드 운동이 되게 좀 오래됐잖아요. 몇십 년째 벌써. 그 슬로푸드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슬로푸드 운동에서는 패스트푸드가 그냥 빠른 삶, 뭐 느린 삶 이것이 문제라기보다 패스트푸드, 맥도날드 같은 이런 체인점 때문에 식문화가 너무 다 이렇게 획일화된다. 라는 생각으로 그 슬로푸드 운동이 시작됐거든요.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 맥도날드가 자기네 그 음식 시장을 휩쓸어 버리니까 짜증이 나서 시작한 운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역시 별책부록은 생각거리를 얻어가는 방송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래 이야기들을 알아보면 음식도 먹으면서 그 재미있는 이야기도 챙기고 좋은 것 같습니다. 먹으면서 먹는 얘기가 최고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패스트푸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게 돼서 되게 재밌었어요. 하도 햄버거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자꾸 생각이 납니다. 먹어야겠네요. 오늘은 집에 가다가 햄버거를 자, 먹어야 오늘은 햄버거를 먹겠습니다. 전부 다. 지난주는 곱창, 이번 주는 햄버거. 네, 지금까지 버거러버 아마존이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봐요.